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표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석가들이 지금 이 순간을 가리켜 쓰는 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48시간. 워싱턴과 테헤란이 바로 그 48시간 안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거나 그 갈림길이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처음에는 미국이 이란에 얼마나 강한 압박을 넣고 있는지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눈길을 붙잡은 것은 전혀 다른 곳에서 오는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이징으로부터의 신호였습니다. 중국이 이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란산 석유는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원이었고 이란은 미국을 견제하는 데 유용한 카드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이징이 이란에게 사실상 한 발 물러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도 호르무즈 상황이 위험한 임계점에 다가왔다는 것을 직접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란이 계속 버티면 미국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이 흔들리고 그 충격은 중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됩니다. 베이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48시간의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맥락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5월 14일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그 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란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란 문제가 여전히 불확실하게 떠 있다면 협상의 무게중심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란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베이징을 방문한다면 트럼프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중국과 마주 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도를 보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더 큰 게임 안에서 이란이라는 카드가 어떻게 처리되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8시간 안에서 저를 가장 오래 붙잡은 대목이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백악관 직원들이 오랜만에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이것은 공식 성명이 아닙니다. 수치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그동안 긴장 속에서 협상을 이끌어온 사람들이 드디어 뭔가 풀릴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니까요. 워싱턴은 테헤란이 양보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이란을 통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챕터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란의 외무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이란의 최종 결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란 의회가 어떤 방향을 지지해도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란의 지도부는 지금 안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복잡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협상을 원하는 세력과 어떤 형태의 타협도 굴복으로 보는 세력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의 가장 중심에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있습니다. 외무부 장관이 협상 테이블에서 무슨 말을 하든 혁명수비대가 다른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현장에서 실행됩니다. 협상 문서에 서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혁명수 비대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합의는 공문서로 끝납니다. 이것이 이란과의 협상이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이 상황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협상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습니다. 양측의 대표단이 그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오랜만에 미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테이블 밖에서는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근처에 집결해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의 셈법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란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손목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가 뜨기 전에 이 문제를 끝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48시간, 그것이 지금 이 모든 것이 수렴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48시간 안에 무엇이 어떻게 결정될지 다음 챕터에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자, 첫 번째 챕터에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결정적인 48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이 이란에게 미국과 합의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 트럼프가 베이징 방문 전에 이란 문제를 매듭짓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트럼프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저는 이 질문이 생각보다 훨씬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만큼은 미국의 요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란에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란은 영구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겨야 합니다. 셋째, 국제 원자력 기구의 지속적인 사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미국은 군사 작전을 중단하고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요구를 처음 들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란에게 핵 야망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강경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굴복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계속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이 시간 끌기 전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면 지금 이 협상이 왜 이렇게 지난하게 이어져 왔는지가 보입니다. 이란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한 번은 합의에 가까워진 것처럼 신호를 보냅니다. 워싱턴이 기대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혹은 며칠 후이라는 입장을 바꿉니다. 새로운 조건을 달거나 이미 논의된 사항을 다시 문제 삼거나 아예 협상 자체를 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저는 이것을 연기하는 수법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한 분석을 들으면서 왜 트럼프가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험이 몇 주째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은 흐르고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 일정은 다가오고 국내 정치적 압박은 커져갑니다. 트럼프에게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그 시간에 미국은 중동의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USS 트리폴리가 해당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신속 대응 부대가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8220 수사단이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트럼프는 협상이라는 카드와 군사력이라는 카드를 동시에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란이 합의에 응한다면 협상 카드를 씁니다. 하지만 이란이 또다시 시간을 끄는 전술을 쓴다면 그 다음에 나올 것은 협상 테이블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만약 이란이 또 다시 시간 끌기 수법을 쓴다면 미국은 폭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들으면서 지금 이 협상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양측이 단순히 조건을 조율하는 협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사 행동이냐 아니면 합의냐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군사 행동보다 협상을 먼저 시도하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트럼프는 전쟁보다 거래를 원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딜메이커로 정의해 온 사람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중동에서 장기전을 벌이는 것은 트럼프에게도 부담입니다. 미군 병력이 투입되고 사상자가 나오고 전쟁이 길어지면 국내 여론은 돌아섭니다. 트럼프는 그 경험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이미 교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매우 좁은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 충분히 강하게 압박해서 이런 이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되 실제로 전면전으로 끌려 들어가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 균형을 유지하면서 베이징 방문 전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지금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저는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의 세 가지 요구는 명확합니다. 핵 포기, 우라늄 이전, 사찰 수용. 이것은 협상 여지가 있는 조건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이고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은 협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입장에서 이 세 가지는 최대한의 양보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상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이 간극이 좁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48시간 안에 가능한가? 저는 솔직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48시간이 이미 흐르고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트럼프가 이란에게 원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핵 포기, 우라늄 이전, 사찰 수용, 그리고 이란이 계속 시간 끌기 전술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챕터에서 저는 이 협상의 또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대이란 압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군사력입니다. 항공모함, 전투기, 폭격기, 그 이미지들이 뉴스를 가득 채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챕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이란에게 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압박이 사실 총성도 폭발음도 없는 곳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돈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돈을 쓸 수 없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에 OFAC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국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FAC가 특정 은행이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 그 순간부터 그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사실상 퇴출됩니다. 국제 결제가 막힙니다. 외환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나라의 은행들도 제재 대상과 거래했다가 자신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을까봐 관계를 끊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OFAC가 전화 한 통을 하면 은행은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 한 통,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군함을 보낼 필요도 없고 전투기를 띄울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한 나라의 금융 동맥을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현대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이란에 대해 어떤 금융 봉쇄를 가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이란 관련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위안화를 달러나 유로로 환전하는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돈을 내고 호르무즈를 통과하려는 어떤 기업이나 국가에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려면 한 가지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란은 석유를 팔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석유를 팔고 받은 돈을 국제적으로 쓸 수 있는 화폐로 바꾸지 못합니다. 위안화로 받았다면 그 위안화를 달러나 유로로 환전하는 경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벌어도 환전이 안 됩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이란이 처한 경제적 상황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유라는 자원은 있습니다. 사고 싶어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거래에서 얻은 돈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란의 화폐가 그토록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 봉쇄에는 또 하나의 층위가 있습니다. 바로 2차 제재, 영어로는 Secondary Sect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차 제재는 이란 자체를 겨냥합니다. 하지만 2차 제재는 이란과 거래하는 제3자를 겨냥합니다. 이란과 사업을 하는 중국 기업, 이란산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 회사, 이란 관련 거래를 처리해주는 은행, 이 모든 것이 2차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2차 제재가 왜 그토록 강력한지 이해하려면 달러 패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결제됩니다. 자, 그 말은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과 은행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사실상 국제 거래 자체가 극도로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란과 거래하고 싶어도 2차 제재가 두려워서 관계를 끊는 기업들이 생겨납니다. 중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란과 큰 거래를 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것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금융 봉쇄 구조입니다. 이란만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란 주변의 모든 경제적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현대 전쟁의 개념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군인들, 탱크, 포탄, 도시의 폐허. 하지만 지금 이란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압박은 그런 이미지가 아닌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서버실에서, 은행 시스템에서, 환전 창구에서, 국제 결제 네트워크에서 총성 없이, 폭발음 없이, 하지만 매일매일이란 경제의 피가 조금씩 빠져나가게 만드는 방식으로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적인 전쟁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군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도 쓸 수 없는 나라, 화폐가 하루하루 가치를 잃어가는 나라, 시장의 진열대에 물건은 있지만 살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이 금융전쟁의 가장 인간적인 얼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금융 압박이 단순히 이란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제재의 그물망은 중국을 향해서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 이란산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이란의 금융 거래를 도와준다면 그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된다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이징이 이란에게 미국과 합의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란을 지원하다가 자신들도 금융 제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베이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란과 중국 모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OFAC라는 기관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미국의 세 가지 핵심 요구, 그리고 이란의 시간 끌기 전술, 그리고 그 이면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금융 봉쇄 시스템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 챕터에서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가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챕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UAE, 이스라엘, 그리고 오페크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UAE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저를 가장 오래 생각하게 만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페크,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 수십 년 동안 이 조직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생산량을 줄이면은 유가가 오르고 생산량을 늘리면은 유가가 내려갑니다. 그 레버를 쥐고 있는 것이 오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UAE가 오페크의 생산 쿼터에 더 이상 묶여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한 지금 UAE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쿼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UAE 한 나라의 결정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UAE가 오페크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중동 에너지 질서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UAE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변화였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 UAE와 이스라엘이 실질적인 군사 협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역사상 처음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이란이라는 공동의 위협 앞에서 실질적인 군사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레이더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이 구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중동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가장 깊은 균열 중 하나는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 균열이 이란이라는 공동의 위협 앞에서 실질적인 협력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를 새로 그리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석유 생산량 이야기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하루 약 2,4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페크 전체 생산량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한동안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오페크 이 전 세계 유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페크 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결정적인 부분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오펙 전체와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방정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만약 UAE가 쿼터를 무시하고 생산량을 늘린다면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 에너지 생산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중심이 됩니다. 오펙 이 세계 에너지를 통제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순히 이 경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에너지는 곧 권력입니다. 누가 에너지를 통제하느냐가 누가 세계 정치를 통제하느냐와 직결됩니다. 오펙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은 중동 국가들의 협상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미국이 채운다는 것은 미국이 에너지를 통해 전 세계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그림을 하나로 합쳐서 보면은 매우 흥미로운 구도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이라는 하나의 위기가 사실은 중동 전체의 판을 뒤집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랍과 이스라엘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페스의 결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분석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중동의 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이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이나 위기를 볼 때 그것이 끝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협상이 이루어지고 협상이 이루어지면 예전의 질서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가정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AE와 이스라엘이 한번 실질적인 군사 협력을 시작했다면 그 관계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쉽게 원상 복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펙의 결속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다시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 발 나아갔다면 그 발걸음을 되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위기는 끝나더라도 위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변화들은 앞으로 수십 년의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이 챕터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꽤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결정적인 48시간이라는 시간, 압박, 트럼프의 세 가지 핵심 요구, 소리 없이 작동하는 금융 봉쇄의 위력, 그리고 UAE와 이스라엘의 전례 없는 협력과 오펙스의 균열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꺼내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에 하고 있는 것은 전쟁인가 아닌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 상황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백악관의 공식 표현은 따로 있습니다. 군사, 작전. 이 표현의 차이가 단순히 말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사작전은 다릅니다.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이것을 전쟁이 아닌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회의 비준 없이도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일이냐고 물으신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마도 그렇게 했습니다. 부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피하면서 수년에 걸친 군사 행동을 이어온 전례가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리비아에서 공식적인 전쟁 선포 없이 시작된 군사 작전들이 결국 수십 년에 걸친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떠올릴 때마다 언어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현실을 어떤 말로 부르느냐가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정치적 권한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전쟁이라고 부르면 의회가 개입합니다.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면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챕터에서 단순히 법적인 논쟁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가장 오래 생각한 것은 현대 전쟁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에 가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군사 폭격이 있었습니다. 해상 봉쇄가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차단이 있습니다. 동맹국들을 통한 외교적 고립이 있습니다. 에너지 루트 봉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쟁의 개념으로는 이것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전선이 없습니다. 점령지가 없습니다. 이란 땅에 미군 병사가 발을 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지금 경제적으로 질식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압박받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던 전쟁의 경계가 이미 흐릿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대화 전체를 들으면서 이란 위기가 사실은 훨씬 더 큰 실험의 장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금융 권력이 군사력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전화 통화로 은행을 움직이고 한 번의 제재 명령으로 국가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위기를 통해 자신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고 어디서 물러서야 하는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미국의 금융 제재 앞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 미묘한 균형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오펙은 자신의 결속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회원국 중 하나가 이탈하기 시작할 때
그 조직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행동을 요청할 때 어디까지 따를 수 있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하나의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11세기 세계 권력 구조 전체를 시험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딱 한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란은 역사적인 협상의 문 앞에 서 있거나 아니면 전면적인 공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몇십 시간의 간격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흐릿해진 세계, 금융과 군사가 하나의 도구로 묶인 세계, 한 나라의 결정이 전 세계 에너지와 경제와 안보에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내는 세계,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를 저 멀리 중동의 이야기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작동 방식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이유입니다. 전쟁이든 작전이든 협상이든 봉쇄든 결국 그 모든 결정의 대가는 사람이 치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